최근 애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 때문에 좀 국제적인 소동이 좀 있었는데요. 중국의 네티즌과 언론에서 사진의 주인공이 이거 청나라의 따은 머리, 즉 변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항의를 한 겁니다. 100년 전에 이미 잘라버린 변발을 왜 하고 있느냐, 모욕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사진의 주인공은 중국인도 아시아인도 아니고 따은 머리가 그 변발도 아니었습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미국 인디언 아메리칸 네이티브였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따은 머리는 그들의 문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항의에 대한 사과를 했느냐, 사과 대신에 제품을 광고할 때는 중국인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를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피해의식은 종종 우스꽝스럽고 대개 근거가 없습니다. 본인만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비극일 거예요. 9월 20일 수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오늘 첫 곡 트래비스의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듣고 왔습니다. 최주영님, 웅디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고기 앞으로가 생각나는 하루입니다. 마침 저녁에 옛 직장 동료들과 삼겹살을 먹기로 했는데 비소리가 좋은 안주가 되겠어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비소리 오늘 비 오니까 아예 노상에서 마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소리 들리는 데에서 간단하게 적게 술 마시면서 고기는 많이 드시면 아이고 너무 행복하겠네요. 좋다. 박미영님이 웅디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 폐암 완치 판정 받으셨다고 합니다. 검사했는데 깨끗하다고 울면서 얘기하시는데 5년 동안의 고생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입니다. 이렇게 또 전해주셨습니다. 아버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이고 어머니가 또 얼마나 그 5년 동안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암은 완치 없으니까 그냥 관해라고 하니까 주기적으로 꼭 검사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 또 허지웅쇼 홈페이지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지요. 오늘도 성소림님, 정정희님, 문성희님, 박혜연님, 이정민님, 서수진님, 이하나님, 8259 3607 쓰시는 분, 많은 분들이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예의 허지웅의 집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무료 예방 접종이 하나 시작되는데 이게 무슨 무료 예방 접종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독감,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이 대상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돈 내고 맞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무료 대상이신 분들이 있는데 그 무료 예방 접종이 오늘부터인 겁니다. 이 조건이 있군요. 네, 대상이 있죠. 이제 생후 6개월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 그리고 임산부, 65세 이상의 고령층 등 1,215만 명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질병청이 올해는 꼭 맞으시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면 올해 초부터 우리 독감 유행이 좀 심하다 이런 소식 몇 번이나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년도 이 기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해보다도 예방 접종이 꼭 맞아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라고 강조했으니까요. 다들 잊지 말고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절대 잊지 마시고 네. 꼭 가서 우리 무료 예방 접종 네.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아들아 난 이 선물은 싫다입니다. 어머니 버전이에요. 어떤 선물이 싫으실까요? 요거
재밌는데? 일단은 한 주 정도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추석 선물 트렌드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거 알고 있어야지. 네, 이제 한 조사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반갑지 않은 추석 명절 선물 설문 조사를 해봤습니다. 뭘까? 근데 결과 63%가 취향에 맞지도 않는 각종 즙 음료 세트. 아니 이때쯤 되면은 네. 진짜 이전 국토가 어떤 즙으로 흘러내리는 것 맞아요. 같은 진짜 많이 오가잖아요. 온갖 종류의 즙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여성 응답자의 비선호도가 남성 응답자 대비 9% 정도 높았다고 하고요. 오. 그 뒤를 잇는 대답 20% 정도는 수건이나 샴푸, 비누 등이고요. 그리고 명절 단골 생활용품 세트가 가장 환영하지 않는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비타민이나 인삼, 건강 보조제 세트, 햄이나 참치, 식용유 등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다 거론된 것들이 약간 좀 만만한 선물들 아니에요? 많이들 하는 거.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그 보통 준비 많이 하는 것들인데. 그쵸. 많이들 하는 거. 이렇게 싫어하신다. 네, 그래가지고 요 설문조사에 대한 반응에 뭐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아니 이런 불경기에 뭘 주면은 그냥 감사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주면 진짜 감사할 뿐이지 오히려 진짜 돈 주고 사라고 하면 아까워서 못 사지 않겠느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예. 또 반면에 뭐 비타민이나 홍삼이 체질상 안 맞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요걸 또 뭐 우리 그런 야채 마켓 이런 데서 팔지도 못하다 보니까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서 난감한 건 사실이다. 뭐 이런 반응이 좀 맞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그 부모님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전 국민 상대로 한 거죠? 네, 연령대 다양하게. 연령 네, 다양하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게 좀 선호도가 좋을까요? 일단은 선호도 1위 공동순위인데요. 제일 좋은 거? 네, 상품권이랑 과일 선물 세트가 1위였습니다. 과일 선물 세트는 좀 의외인데. 그래서 이제 어른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대상으로는 상품권이 좀 선호도가 높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이제 2030 또래에서는 과일 선물 세트가 비교적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유가 이게 사실은 과일이 최근에 진짜 많이 비싸져가지고 내 돈 주고 사 먹기엔 좀 많이 비싸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가 설득 사 먹어지진 않는데 예. 누가 주면은 감사히 먹을 것 같다. 이런 게 이 대답의 근거 이유였다고 합니다. 김나연님이 응?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짧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어떤 진심이 느껴졌어요. 왜요? 진짜 햄 너무 싫어요. 이거는 찐이야. 정말 진심으로 싫으신 거예요. 정말 몇 글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햄도 그 어떤 특정 브랜드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먹지 예. 않는 다른 브랜드를 주면 그걸 또 유독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좀 과하신데. 그걸 어떻게 알아? 저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사실 주시면 감사한 쪽인 것 같긴 해요. 아이 그럼요. 뭐 예를 들어서 참치라도 진짜 내 돈 주고 사 먹으려고 하면 요즘 진짜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럼요. 한 캔에 막 진짜 몇천 원 하는 거 보면은 막 손이 호달달하거든요. 감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금액대로는 5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이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3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적당하네요. 그렇죠. 올해 추석 선물 세트 유독 강조되는 키워드가 있다. 네, 가격 외에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까? 라는 설문조사에는 실용성이 1위로 꼽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물가, 이제 고금리 시대여서 이런 대답이 나온 것 같고요. 또 환경을 중시 생각하는 분위기가 요즘 또 유독 짙잖아요. 예. 그래서 과대 포장을 지양하고 또 간단하게 포장할 수 있는 좀 선택지를 주는 곳들도 많다고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좀 비교적 간편하게 좀 얇게 이렇게 포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을 염려하는 건 그렇죠. 이거는 뭐 지금 당연한 기본 값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라서. 맞습니다. 자 우리 다음 뉴스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소식 매운 라면 전성시대입니다. 네, 원래 그렇지 않았나? 네, 근데 유독 또 요즘에 다시 한번 한 번 더 매운 거? 맞아요. 더 매운 거. 진짜 극강의 매운맛이 어디까지 가려고?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매운 거 먹으면 예. 스트레스 풀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 실제로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근거도 제가 한번 과학적으로. 좀 찾아와 봤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한국의 인스턴트 라면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오. 네, 1963년 9월 15일에 우리나라의 인스턴트 라면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요. 이제 무려 60년이 흐른 겁니다. 그렇군요. 뭐 세월이 좀 적지 않다 보니까 그 중에 정말 많은 라면 트렌드가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극한의 매운맛. 이 정도로 매워도 되나 싶은 정도의 매운 라면 신제품이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전에도 계속 매운맛, 더더 매운맛, 더더더더 매운맛 있었는데 뭐 얼마나 맵길래 극한의 매운맛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웅디도 최근에 저한테 혹시 그 라면 먹어봤어?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사나이에 울리는 라면. 아, 그거 저기 그 옛날 오리지널 맛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네. 예. 근데 2배로 매운 거. 네. 그게 이제 더 레드라는 꼬리표가 붙은 라면이거든요. 어이구. 그러니까 이게 한정판인데 스코빌 지수는 매운맛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고수치인 거죠. 예. 그러니까 스코빌 지수가 기존의 2배인 거고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18일 만에 42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18일 만에 42억 네. 원. 그리고 옷땡기 요것은 이제 오똑오똑 일어나는 곳이죠. 이제 이곳은 라면의 매운맛을 더 느끼고 싶으면 사람들이 보통 일반 시중에 나오는 라면에다가 마늘이랑 후추를 많이 좀 쳐서 먹는구나. 맞아요. 요거를 보고 아예 출시할 때 기존에 원래 있던 좀 열이 펄펄 나는 그 라면에다가 마늘이랑 후추를 더 첨가해가지고 애초에 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라면도 진짜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자, 왜 유행일까요? 일단은 요즘 뭐 아무래도 고물가 시대고 경기가 어려워졌잖아요. 음. 그래서 저렴하게 매운 라면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려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아까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매운맛이 통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혀에서 느낄 수 있는 5가지 맛,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에 해당이 안 되죠. 없습니다. 맛이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몸에서는 일단 요게 통증이라고 느끼고 엔돌핀을 분비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통증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엔돌핀 때문에 우린 실제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뭐 저도 매운 음식 좋아하긴 하는데 뭐든 적당한 게 좋겠죠. 그럼요. 적당해야 예. 됩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이 매운 과자 챌린지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으니까요. 네. 너무 매운 음식은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2가지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퀴즈 들어갈게요. 네, 오늘의 퀴즈 우리의 인스턴트 라면 올해 몇 살일까요? 1번 60살, 2번 30살, 3번 100살. 아까 이제 들으신 분들 다 아실 네. 것 같아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보내주시고요. 2부 시작하면 당첨자 바로 발표해드려요.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스파이스 걸스의 마마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60살이었죠. 이희경님, 전웅님, 3444-7329-0885 쓰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5분께 저희가 선물로 커피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강민지님이 안녕하세요. 항상 앱으로 녹음된 것만 듣다가 생방 오랜만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오늘 이 맛에 산다 초대석 코너 있는 날이죠. 오늘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합니다. 하정우, 임시완 주연의 영화 1947 보스턴을 만든 강재규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새로운 작품 신작으로 찾아왔는데 어떤 작품일지 감독님께 직접 여쭤볼게요. 강재규 감독에게 궁금한 점 목격담 다 보내주시고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볼게요. (1999년) 1996년 영화 은행나무 침대로 데뷔. 1999년 쉬리, 2004년 태극기 휘날리며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강재규 감독이 이번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를 소재로 돌아왔습니다.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야기. 오늘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에서 영화 1947 보스턴을 만든 강재규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디오에서 감독님 목소리 들은 게 제가 별 기억이 없는데 별로 안 하셨죠? 그럼요. 그러니까 장수상의 이후에 처음이니까 거의 뭐 8년 아이고. 만인 것 같은데. 장수상의 이후에 또 오랜만에 9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강정희 감독님과 이 나눌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은 뭐 이제 신장 얘기부터 천천히 들어가 볼 거고요.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네요. 권희진님이 강정희 감독님 오랜만에 1947 보스턴으로 돌아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추석 때 보러 갈 거예요. 하셨고 최진승님도 최고의 감독님 기대됩니다. 말씀 주셨고 김순아님도 응원의 메시지 내 나라 내 이름으로 달리자 파이팅 하셨고 김보경님 이번엔 이제 시사회로 보고 오셨네요. 감동적이고 재밌었다고. 임시한 배우님 덕분에 이제 눈호강까지 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정기수님이 대학생 때 영화를 전공했는데 진학하는데 감독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슈리를 보고 감독님 같은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정말 감독님은 저의 롤모델이세요. 존경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뿌듯합니다. 그만큼 또 이제 우리 한국 영화의 어떤 르네상스와 함께 이제 그 역사를 산 증인일까요? 함께 계속해서 호흡해 오신 분이라 많은 분들 기억 속에 또 지금 현재 정말 중요한 감독으로 자리매김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우리 영화 1947 보스턴 추석 연휴 전날 개봉해요. 27일? 네, 27일입니다. 날짜가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긴장이 되고 설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강제기도 떨리나요? 그럼요. 아무래도 이제 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좀 코로나 이후에 큰 변화들이 있었으니까요. 네. 영화 산업 전반에도 시장에도 맞습니다. 우리 원래는 2021년 개봉이었다. 근데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 잠깐 여쭤보긴 했는데 이 거의 어떤 신이 하늘이 도운 크랭크업 시점이 아니었나. 영화 촬영을 딱 언제 끝내셨다고요? 그러니까 2020년 1월 말이니까요. 그리고 2월 둘째 주에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딱 그 시점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촬영을 호주에서 했는데 호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경 봉쇄를 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촬영을 마무리를 못할 뻔했죠. 그렇게 되면 아마 한 몇 년 정도는 무기한 연기되어 가지고 글쎄요 개봉이나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참. 만약에 그때 다 끝내지 못하고 회차를 다 끝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못하고 코로나 봉쇄가 됐으면은 뭐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안 됐을까? 추가 촬영 근데 이게 배우들 모습도 조금 좀 변했을 텐데 아마 극단적으로는 결국은 호주 촬영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촬영을 하면서 대폭적인 CG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뭐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거고 그리고 이제 작품의 퀄리티나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큰 손실이 있었겠죠. 보스턴 배경을 호주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걸 이제 갑자기 한국에서. 네. 약간 재연 프로 같이. 안 돼. 너무 하늘이 닿았어요. 절묘한 시점에 딱 크랭크업이 됐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우리 1947 보스턴 영화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1947 보스턴은 1936년도에 우리 이제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남성용 선수가 동메달을 땄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일제 강점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이 일장기를 달고 그 시상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의 국가를 들어야 했던 그런 이제 아픈 다들 기억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분들이 결국 강복 이후에 신의 서윤복 선수를 만나가지고 그 선수와 함께 이제는 일장기가 아니라 좀 우리의 국기를 달고 당당하게 좀 한번 달려보자. 그렇게 해서 세 분이 정말 의기투합돼서 보스턴에 출전해서 벌여지는 그리고 그 도전과 열정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47년이면은 광복 이후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선수로
출전한 그렇죠. 첫 번째- 국가대표의 그러네요. 느낌인 거죠. 첫 국제대회고 그러니까요. 첫 국가대표의 느낌으로 출전한 경기였던 거죠. 어떤 기분이었을까. 우리 송기정 선생님은 저희가 이제 많은 경로를 통해서 또 익숙하지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서현복 선생님은 또 잘 모르거든요. 그 부끄러운 일이지만 서현복 선생님은 어떻게 원래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야기였나요? 제가 좀 오래 전부터 마라톤 영화를 꼭 하고 싶어가지고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정보량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시나리오를 2018년도에 처음 받고 나서 와 이게 이렇게 영화 같은 내용이 우리의 역사의 현실로 사실로서 존재했다고? 그게 일단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예. 어떻게 모르고 있었지 이 사실을? 야 그래서 정말 이 감춰진 우리 승리의 역사를 꼭 우리 관객들에게 한번 전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연출을 승낙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제작이 이루어진 것. 아무래도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좀 이제 뭐 어떤 패배와 굴종의 이야기가 좀 많은데 맞습니다. 어떤 승리의 이야기, 승리의 경험, 승리의 이 기억을 영화화를 해보고 싶었다. 마라톤을 원래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으셨군요. 네, 아주 이제 제가 어릴 때인데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고 좀 빠졌어요 그때 흠뻑 빠져가지고 예. 야, 이렇게 이 맨몸으로 달리는 게 이렇게 아름답고 멋질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언젠가는 꼭 마라톤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의 꿈을 늘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반젤리스의 음악과 함께. 네. 마라톤에 관심이 원래 많으셨군요. 어쩐지 마이웨이에서 많이 뛰더라. 예, 맞습니다. 그때도 이제 시대적 배경이 예. 194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주인공이 결국은 그때도 송기정을 흠모하면서 열심히 인력거를 끌면서 마라톤의 꿈을 가졌던 그때 제가 느꼈던 것들이 진짜 더더욱 마라톤이 주인공인 영화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마이웨이를 하면서도 굉장히 굳건하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작업 다 끝내고 최종 편집본 이렇게 같이 여러 사람이랑 시사하시면서 내가 제대로 마라톤 자체를 잘 다룬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드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시나리오를 접하고 사람들이 마라톤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줄까? 뭐 이제 이런 조금 걱정 아닌 걱정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게 마라톤이 정말 흥미롭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정말 흥미진진한 스포츠라는 것을 반드시 이 영화를 통해서 좀 각인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막 그런 전투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준비하는 과정이나 콘티 과정이나 시나리오 과정에서 그 부분에 굉장히 역점을 뒀고 예. 결국 비교적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시완 씨가 이제 서현복 선생님 역할을 하고 하정우 씨가 송기정 선생님 역할을 맡았어요. 캐스팅이 너무 잘 됐어요. 뭐 어떤 캐스팅 관련된 비화 같은 게 있나요?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제 또 대학 후배이기도 해서 평상시에 간혹 보면 감독님 우리 언제 좀 좋은 영화 꼭 같이 해야죠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예. 마땅히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 시나리오를 보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송기정에서 출발된 영화이기 때문에 송기정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너무 외모나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요? 하정우 배우가. 그런 근데 생각 안 이제 해봤는데. 영화를 보시면 예. 더더욱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참 적절한 어떤 캐스팅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줬고 사실은 뭐 거의 며칠 뒤에 연락이 바로 왔어요. 너무 하고 싶다. 너무 예. 하고 싶다. 시나리오도 너무 좋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분명히 이 세 분 특히 송기정 선생님의 역할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물론 부담은 되겠지만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얘기를 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죠. 임시완 씨는요? 임시완 씨는 저는 그 옛날이죠. 오래됐죠. 미생 보면서도 이미 이제 그 관심이 되게 이렇게 갔는데 불안당 영화를 보면서 진짜 참
물건이 하나 났구나. 오. 이 친구가 이 대단한 친구구나. 앞으로 큰 어떤 자기의 어떤 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연기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언제 기회가 나면 한번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뭐 동시에 갖고 있었는데, 근데 역시 시나리오를 보니까 서윤복의 외적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임시완 씨하고 너무 비슷해요. 키, 체격, 근육의 형태나 구조, 근육 형태까지요? 예, 그런 것들이 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서윤복 선생과도 너무 닮아 있었지만 마라토너의 적절한 그런 체격 조건을 그 말씀 맞아요. 임시완 씨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임시완에는 할 수 있는 배우가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또 시나리오를 역시 줬는데 임시완 씨도 정말 빠르게 답이 왔어요. 너무 하고 싶다. 바람 달리고 저항이 가장 안 느껴질 그 바람 저항에 가장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은 배우긴 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맞아요. 이수연님이 역시 반갑다고, 감독님 세월이 꽤 지났는데도 여전히 너무 변화 없으시다고 말씀 주셨고, 이현주님은 감독님 나온다고 해서 이 석박지가 맛있는 우렁 추어탕집에서 추어탕집에 안 가고 지금 사무실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보라를 보고 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할머니 모시고 영화 꼭 보러 가겠다고 말씀 주셨고요. 이광주님이 관람 등급 여쭤보시는데 이 당연히 추석 앞두고 개봉하는 영화니까. 예, 12세 관람가지만 부모님과 동반되면 어린이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그 두 배우 모두 결과적으로 송기정 선생님 또 서윤복 선생님 두 분과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캐스팅된 이후에 배우들이 촬영 전에 좀 만들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보자마자? 그렇죠. 제가 우리 그 임시완 씨랑 뭐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한 가지? 이 영화의 승패는 서윤복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 서윤복화 되는 데에 진짜 집중하고 우리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다 보고 났을 때 정말 우리 임시완이라는 배우가 정말 서윤복화 되었고 정말 마라토너가 되었구나. 이렇게 신뢰하고 믿게끔 해야만 아마 관객들이 이 영화를 몰입해서 볼 거다. 그리고 흥미롭고 재밌게 볼 거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실하게 노력하고 끝까지 따라가자. 진짜 근데 한 촬영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의 식단 관리, 그리고 이제 이 마라토너의 여러 가지 자세, 그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이제 전 국가대표였던 우리 권 대표 권 코치께서 이제 직접 이제 많이 협력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지도를 정말 충실하게 잘 따라가지고 그 3개월뿐만 아니라 촬영하는 5개월 내내 계속해서 그 식단 관리와 그 운동들을 그렇게 관리를 잘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뭐 우리 권원주 코치의 굉장히 큰 노력도 같이 있지만 임시완 씨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제일 칭찬하고 싶은 배우인 것 같아요, 감독님. 일단 고생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요. 제일 많이 뛰고. 박은빈 씨 나오네요. 박은빈 배우. 이 특별 출연으로 나오는데 어떤 역할이에요? 사실은 시작할 때는 사실은 특별 출연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특별해진 건가요? 예, 갑자기 특별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빈 씨도 우리 청춘시대 보면서 참 발칙한 연기를 하는, 참 이렇게 앞으로 참 주목할 만한 우리 신인 배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참 글쎄요, 뭐 이렇게 진짜 시나리오를 줬을 때 역할의 크기하고 관계없이 정말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나 메시지가 너무 좋다. 그래서 그냥 같이 동참하는 데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배우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 영화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대범하게 저희들하고 같이 합류를 했고 또 그 역할을 충분하게
이렇게 또 잘 해줬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무용하면서 너무 떠가지고 이게 분명히 그냥 출연으로 나가면 예. 그 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할 것 같은 거예요. 많이 섭섭하죠. 네. 스페셜 땡스도 해야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막도 좀 특별 출연을 바꾸고. 아 그러고 보면 맞다. 지금 2부 벌써 다 끝나가는데 그거 꼭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감독님 같은 경우는 배우를 보는 데 대한 특별한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감독님 영화를 통해서 갑자기 무명해서 인류 배우가 된 사람들도 많고 박은빈 배우 건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벌써 이 영화 촬영 당시에 잘 될 줄 알았다 라면서 이제 캐스팅을 하신 건데 배우 캐스팅할 때 뭐 어떤 점을 제일 중요하게 보세요?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그분들이 워낙 그 토양을 잘 갖추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잘 좋은 배우로 성장을 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감독들마다 시선과 시각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제일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가장 보는 것 같아요. 과연 정말 얼마만큼 연기를 이 배우가 과연 어떤 관점에서 이 연기를 하고 연기를 들여다보고 하는가. 그 진정성은 사실은 좀 느껴질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감독의 입장에서 드라마를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뭔가 인위적으로 자기 설정에 의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그 인물에 몰입해서 정말로 빙의되어서 그 역할을 소화하고 있는지가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주로 저는 좀 연기자들을 보고 그런 배우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공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야 그런 이 노하우가 있구나. 우리 이게 순식간에 2부가 지나갔는데요. 여기서 우리 강재기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맛에 산다 시간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대표 선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출전한 최초의 국가대표 선수 과연 누굴까요? 임시완 배우가 이번 영화에서 맡은 역할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손기정, 2번 서윤복, 3번 이봉주. 우리 다들 아시겠죠? 예. 1번 손기정, 2번 서윤복, 3번 이봉주. 예. 헷갈리지 마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 추첨 통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니까 어디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상의 OST 중에서 준비했어요. 김필의 막 핀 꽃처럼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운디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 다음 주 수요일에 추석을 앞두고 개봉합니다. 영화 1947 보스턴의 강재규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나리님, 1947 보스턴 후반 작업 제가 했습니다.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꼭 보세요. 시사회에서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4912 쓰시는 분이 영화에서 감독님이 제일 좋아하는 대사나 명장면 스포해 주실 수 있나요? 있으세요 혹시? 뭐 아마 여러분들 영화 보실 때에 무악제 고개하고 그 다음에 보스턴에서 마라톤 레이스를 벌이는 하트 브레이크 언덕
잘 연결시켜서 보시면 영화의 재미를 좀 더 극대화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트브레이크 언덕은 그만큼 힘들어서 하트브레이크 언덕인가요? 맞습니다. 마라톤 뛰세요 직접? 마라톤을 뛴다는 것보다는 뛰기는 뜁니다. 근데 뛰긴 뛰세요? 마라톤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뛰어보셨어요? 그럼 마라톤까지 못하고? 지금 한 3, 4km 정도까지는 뛰는데 3, 4km요? 예. 근데 이제 일단은 단축 마라톤 5km에 먼저 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완전 꽂히셨구나. 유필님께서 감독님 안녕하세요. 새만금에서 영화 마이웨이 찍을 때요. 제가 일본군 했었는데요. 졸다가 감독님한테 걸렸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졸다가 걸렸어. 근데 심지어 지금 일본 군복 입고 있어. 아니 감독들 입장에서는 이게 촬영 현장에 특히 이제 우리 보조 연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씬에서는 되게 민감해지거든요. 예민하겠죠.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400명인데 제 눈에는 늘 이게 250명, 300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어디 갔어? 400명, 100명 어디 간 거야? 막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졸다가 걸리거나 어디 화장실 가서 이제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이제 다 찾아와서 촬영하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마이웨이도 마찬가지고 태극기 날리며에서 그 중공군 막 밀고 들어오는 장면도 그렇고 그 외에 사람들 많을 때 네 맞습니다. 한 명이라도 딴 표정하고 있으면 아니면 좀 긴장감 덜한 표정하고 있으면은 거의 마술처럼 티나는 거 아시죠? 바로 들어와요 눈에. 맞습니다. 이 잘못하셨네요 우리 청취자분이. 안유미님이 감독님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푸세요? 하셨는데 이건 저도 많이 궁금한 게 우리가 뭐 강재규 감독님 하면은 뭐 흥행의 마술사 늘 성공만 해온 사람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이 데뷔 때는 아까 뭐 은행나무 침대로 데뷔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공포택시도 있었고 공포택시 맞나? 공포특급. 공포특급 맞습니다. 초반에 또 이제 많이 그 부침도 있으셨고 은행나무 침대 이후에 뭐 계속 흥행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잠깐 또 이제 힘드신 적도 있었고 이렇게 힘들었을 때 사실 되게 젊은 감독들은 그 나이에 영화 말고 딴 거 해야지라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위치까지 오신 거예요? 글쎄요.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가 영화를 시작할 때 한국 영화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시기였어요. 약간 희망이 없고 예. 과연 한국 영화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우리 관객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뭔가 세계에서 위상을 떨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맞아요. 그런 1980년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그 이후에 제가 잘 됐을 때 또는 힘들었을 때에 저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제가 조감독 시절에 영화를 시작했을 때 80년대의 그 암울한 그 시기를 늘 생각하거든요. 왜요? 그때는 그렇게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을 때 그래도 영화를 하겠다고 그렇게 굳건하게 버텨서 왔는데 지금 어려움은 그때에 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늘 위안을 삼죠. 그 시절 그때를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니까 왜 이런 그 승리의 기억을 영화로 스크린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지금부터는 감독님 대표작들을 한번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서 잠시 아주 이 시간 제가 기대하고 있었어요. 음악과 함께 감독님 말씀 들어볼 텐데요. 일단 1996년 은행나무 침대. 일단 뭐 노래 메인 타이틀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김수현님도 방금 또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은행나무 침대 생각난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은행나무 침대 메인 타이틀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은행나무 침대 메인 타이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참 할 얘기 많은 영화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이제 제 생각에 이거 당시에 누가 이 영화 투자하고 싶었겠어요.
이런 얘기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뭐 만약에 감독님이 10명 만났으면 그중에 몇 명이나 됐어요? 글쎄요. 이 당시에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한국 영화는 분명히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된다. 변화를 시도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판타지 멜로를 선택을 했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 있는 뭐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야, 이건 너무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냐. 그리고 이거 그리고 촬영을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너무 만화 같다. 아, 만화 같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관객들이 공감할까? 그리고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 자체도 이게 굉장히 이게 어색할 거다. 우리의 기술력으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었고, 초등 단계의 캐스팅을 하면서도 굉장히 대부분의 배우들한테 하기 싫겠죠. 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건 난 이 얘기에 공감이 잘 안 된다. 이 이야기 속의 인물에 공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하긴 뭐 일단 환생을 해야 되니까 공감하기 좀 어렵겠죠. 그 시대에는 뭐 한국 영화들의 장르화가 구축되어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장르성에 대해서 굉장히 생경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영화인들 스스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난관이 많았죠. 시작을 하면서. 판타지라는 거를 뭐 사실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도 많았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제일 큰 원인 한 가지만 꼽자면은 다들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에 조금 젊은 영화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기획 제작을 하는 신시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때 신철 대표, 오정환 대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영화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선택이 없었다면 기존의 제작자들이 과연 이 영화를 선뜻 제작에 응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감독님의 강재규 감독님의 비전에 이제 그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한 거군요. 신신혜가. 이렇게 은행나무 침대라는 영화가 참 쉽지 않게 만들어졌는데 뭐 말해 뭐 합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흥행과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때 이제 신인 감독상 받으면서 어떤 느낌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뭐 상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관객들에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죠. 첫 영화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는데, 특히 기억나는 것은 그때 이제 한참 저희 그 시기에는 홍콩 영화들이 굉장히 우리 극장가에서 적어도 헐리우드 영화 다음으로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왕가위 감독이 제 영화를 보고 이 영화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걸 찍고 홍콩에도 꼭 소개를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당시에 골든 하베스트에서 저희 이제 백업 투자를 맡아가지고 홍콩에서 그 당시에 한국 영화로서는 처음으로 개봉관 스크린 30개를 확보를 해서 그 당시에 박스 오피스 2등에서 다시 1위로 했다가 1위에서 2위를. 야, 이거 다 기억하시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홍콩에 계신 그 교민분들이 자기 평생을 홍콩에 살면서 한국 영화 입간판이 극장에 올라간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겠네. 보통 뭐 특별 시사나 상영 이런 것들로 해서 영화제 기간 중에 그냥 상영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30개 스크린에서 대대적으로 개봉하는 영화는 처음이어서 너무 프라이드를 느낀다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참 좋은 기억이고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석규 씨와 이제 신현준 씨가 주연을 맡았는데 원래 신현준 씨 역할 뭐 여러 다른 배우들 뭐 이제 거론돼서 뭐 최민수 씨도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신현준 씨가 그러면은 최종 캐스팅이 된 거는 개 중에 이 역할을 가장 공감을 했었나요, 이분이? 네, 그렇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1차 캐스팅에서는 대부분 거절당했어요.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야, 그리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 오정환 프로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것은 그럼 연령대를 좀 대폭 낮춰보자. 연령대를 낮춰보자. 배우의 연령대를. 배우의 연령대를 그러니까 좀 한번 낮춰보자. 그렇게 연령대를 낮춰서 시나리오를 다시 이제 배우들에게 주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역시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신현준 씨에게도 이제 대본이 갔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대본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다고. 이제 한석규 씨도 그랬고 뭐 심혜진, 진희경 모든 배우들이 일사불란하게 저희 영화에 합류를 해가지고 순조롭게 출발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젊은 영화인들도 이제 젊은 관객들은 이미 이제 뭐 너무 충분한 수요가 있었는데 이게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영화로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참 많은 것이 변했어요. 은행나무 침대. 참 그것도 잘된 게 신현준 배우 그 형님이 물론 이제 어린 나이에 이 역할을 하셨지만 어리게 보이진 않았어요. 젊었을 때 노안이라 지금 또 이제 오히려 똑같죠. 예, 별로 크게 변하지 않는. 똑같아요. 네, 지금 맞아요. 황장군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갑자기 가끔씩 지금도 그냥 저를 황장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더라고. 네, 그만큼 강연을 하니까. 27년 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네. 좀 있으면 30년이에요. 네. 자,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할 이런 수사도 참 어울리지 않는 대작입니다. 쉬리의 한대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김현준 씨 목소리에 대사를 들었는데 갑자기 너무 슬퍼졌어. 짠하네요. 올려야겠습니다. 우리 김현진 씨의 사실 그 굉장히 눈물 나는 대목이었어요. 쉬리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진짜 많이 울었다고 정혜림님이 또 보내주시기도 하셨는데 쉬리도 그래요. 은행나무 침대로 이제 크게 잘 되시고 근데 바로 쉬리를 찍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사이에 잘 안 된 영화가 있었고 이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이 쉬리라는 영화 당시로서 역시나 은행나무 침대에 버금갈 만큼 한국에서 이런 영화 이렇게 약간 갸웃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법한 그런 시점에 이 영화 어떻게 또 그 어떤 설득과 투자를 이어갔는지. 그 당시에 쉬리 때는 이제 그 약간의 우려는 있었어요. 그 우려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특히 뭐 영화 속에 뭐 북한군이 나온다든지 그렇지. 북한 소재가 뭔가가 결부되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예. 좀 고루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좀 뭐 이런 느낌이 선입견들이 있어서 그 지점들이 조금 저희들한테는 방해 요소가 됐고 이제 오히려 이제 은행나무 침대를 통해서 뭔가 제가 시도했던 새로운 시도들이 어떤 성공 사례를 낳고 먹힌다. 그래서 강재규가 뭔가 스파이 액션으로 다시 뭔가 재무장해서 뭔가 준비를 하는데 예.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런 기대치도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캐스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한석규 씨도 다시 합류를 해줬고 그 외에 최민식 씨, 송강호 씨 등등 김윤진 씨도 캐스팅을 할 때는 그 당시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도 흔쾌히 같이 일단 본 분들의 공통점은 일단 신선하다. 한국에 이런 기획이 없었고 그다음에 흥미롭고 시나리오가 재밌다. 그래서 하여튼 뭐 작업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에 있어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던 부분인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담고자 했던 그 스케일과 규모에 비해서는 그 당시에 한국 영화들이 한 12억, 10억 정도의 제작비를 들일 때 야, 저렴하다. 그렇죠. 지금 기준으로는. 네, 맞습니다. 그때 한 24억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한 2배 정도죠. 근데 2배 정도의 사이즈이지만 뭐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그 정도의 제작비로는 불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삼성 영상 사업단에서 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 삼성전자의 주방이라든지 SDI에 있는 여러 모니터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소들의 협찬과 제공 그리고 삼성 뭐 항공에서 있는 헬기 뭐 이런 것들 지원들 때문에 최대한 비용 절감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었죠. 이 뭐 물어볼 게 산더미인데 큰일 났네. 태극기 날리며도 있고 뭐 마이웨이도 있고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지금 너무 없네요. 안 되겠다. 한마디라도 더 들어드려야 되니까. 태극기 날리며 요 우리 준비한 거를 좀 매우 짧게 들려주세요. 매우 짧게.
아이 또 슬퍼. 누나 산수에도 가야 될 거 아니냐고. 태극기 휘날리며. 아 정말 뭐 이 영화 저는 여전히 그런 생각 들어요. 뭐 이야기로도 너무 완벽한데 전쟁 시즌을 이렇게 찍는 감독님이 이 영화도 마찬가지고 마이웨이까지 포함해서 감독님 이후로 여전히 지금 한국에 없거든요. 아유, 그 과찬이십니다.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때요? 그 이후에 이제 뭐 후배 감독들이 전쟁 영화 보신 게 있다면은 조금 아쉬운 점 이런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또 뭐 얘기 구조가 다르고 같은 전쟁이라도 또 어떤 시각으로 전쟁을 바라보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 이후에 나왔던 많은 전쟁 영화들도 좀 후배들 영화들 중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태극기 휘날리며 솔직히 자부심 느끼시죠? 예. 제일 큰 자부심. 뭐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죠. 예. 저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늘 자부심이 느껴지는. 한국에서도 이런 어떤 뭐 요만큼의 어떤 국뽕도 없이 어떤 그 국가적인 어떤 자존감을 살리는 억지 이야기 없이 전 세계인이 보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전쟁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 그것도 이 정도 퀄리티로 지금 봐도 놀랍거든요. 태극기 날리며 너무 좋은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제일 혹시 지금 여전히 기억나고 좋아하는 대목이 있을까요, 감독님한테?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 다이alo그도 나왔지만 그 이제 진석과 진태가 어떻게 보면은 깃발 부대로 다시 이렇게 남한군과 북한군이 되어서 적이 되어서 다시 만나가지고 둘이를 알아보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헤어지는 그 장면. 그 장면이 저한테는 뭐 가장 이 영화의 가장 핵심이었기 때문에 촬영할 때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연기자들과 정말 하나가 돼서 최고의 어떤 장면을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들이 지금도 뭐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여전히 서양에서 제일 좋아하는 한국 영화 꼽으라 그러면 올드보이랑 결국 태극기 날며 아직까지도 나오잖아요. 대단한 영화입니다.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큰일 났네요. 우리 추석 앞두고 신작 우리 1947 보스턴으로 다시 돌아오신 감독님 강재규 감독님과 지금 이 시간 함께했는데요. 진짜 짧게 인사 한 말씀. 짧게. 네. 어쨌든 뭐 이번 추석에 1947 보스턴이 개봉을 하는데 여러분들 추석 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뭔가 통쾌한 거 보고 싶고 그리고 가슴이 턱 뚫리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뭐 이런 영화들 아마 보고 싶다면 1947 보스턴 보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을 저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재규 감독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발 퀴즈 정답 2번 서윤복이었죠. 안희숙님 1078-9239 쓰시는 분 세 분께 선물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 들으면서 4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눠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무료인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4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사연들 커피 쿠폰 바로바로 보내드립니다. 송미아님, 새 아이를 키우며 살다 보니까 영화를 극장에서 본 게 언제였나 싶네요. 오늘 강재규 감독님 이야기 들으면서 극장에 가봐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허지용 씨 이래서 좋아하지요? 어이구, 극장이라는 데가 참 그렇죠. 한 번 안 가기 시작하면 안 가게 돼요. 오랜만에 또 극장 나들이 가족과 함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좋네요. 보람이 있네. 황윤주님, 평택에서 수원 가는 1호선 급행 전철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옹디 목소리와 비에 젖은 가을 초록들을 보며 휴가 가듯 일 보러 갑니다. 내 마음을 달리 가지면 비 오는 날 대중교통 안이 유럽 여행보다 싱그러울 수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그래서 지금 일 가시는 것도
휴가 가득하고 있다. 황윤주님, 훌륭하십니다. 잘 다녀오세요. 예, 일도 잘 마치시고 여유 있게 정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여행처럼 무사히 집에 또 오늘 돌아가시 바라겠습니다. 박진희님이 신청하신 조정석의 아로하, 권미연님이 신청하신 자화상의 어쩌란 말인지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정진호님, 세상에 제가 이어준 두 커플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해요. 저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평생의 연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뿌듯한 하루예요. 진호님이 뭐 소개를 해주신 걸까요? 그렇죠. 정말 싸우지 않고 평생 잘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인연으로 행복한 커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 하셨습니다. 5947 쓰시는 분, 그림책 모임에 왔습니다. 책들이 하나같이 알록달록하고 글자도 예뻐서 그런지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작가들마다 표현 방식도 각양각색. 왜 사람들이 책을 읽는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모임 끝나고 책방에 들려서 지인들과 조카에게 선물해줘야겠어요. 보내주셨네요. 그림책 재밌죠. 그림책. 근데 그러면 저도 그림책 읽은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책을 왜 읽는지 조금이나마 아실 것 같다. 책 평소에 많이 안 읽으시나 봐요. 그렇죠? 그림책도 좋고 뭐 소설이 됐든 에세이가 됐든 역사서가 인문 뭐 교양서가 됐든 하나씩 그 마음에 맞는 그 영혼의 단짝 같은 책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 하나 만나서 그냥 그 바다에 폭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화님, 22살 작은 딸아이가 갑자기 혼자 싱가포르 여행 간다고 통보를 하네요. 걱정되는 것도 많고 속도 상하는데 믿고 보내줘야겠지요. 엄마 역할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통보를 했어요. 뭐 성인이니까 여행 비용도 알아서 하는 거죠. 성인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알아서 갔다 오겠지요. 여행 비용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왜 보내요? 돈 주는 사람 마음이지.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도윤선님 신청곡 태연의 그대라는 시, 김선미님 신청곡 이적의 그때 미처 알지 못했지 듣고 오겠습니다. 허지웅쇼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준비했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림, 기술 김원영, 김진규,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